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입니다. 오늘은 경제학개론 4주차 2강부터 5주차 1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경제 모형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순환 모형과 생산 가능 곡선 이 두 가지를 경제 모형의 하나의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모형을 그런 식의 순환도 내지는 그래프로 잘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경제 모형 또는 경제 모델을 통해서 이론을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 이야기도 사실은 경제 모형이에요. 수요와 공급 이야기죠. 네, 수요와 공급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시장의 논리였는데 그 시장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수요 공급 이론이 그것의 요체입니다. 시장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는 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장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시장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시장 메커니즘의 요체가 바로 저 수요와 공급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와 공급 이론을 통해 가지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할 겁니다.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네. 이야기가 된 거고 이 시장 메커니즘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힘이 상호작용해서 결국 균형이라고 하는 시장 균형이죠.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해서 시장 수요라고 하는 힘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균형이 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결국 공익을 달성하는 걸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으로부터 도출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그 어떤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 수요 공급 이게 수요 공급 이론이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해서 균형점을 찾아내고 그게 시장 가격 조정에 의해서 균형이 달성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단 여기 이게 거래량이고 이게 가격이라고 했을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렸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공급 곡선이었고 이게 수요 곡선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도출되는지와 관련된 수요 곡선은 왜 이렇게 도출되고 공급 곡선은 왜 그렇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가격 조정에 의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균형이 달성된다. 그리고 이 지점이 공익을 달성하는 점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시장 메커니즘이 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증명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대충 제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맨큐 경제학을 보면 경제 모형 2장에서 경제 모형을 하고 3장에서 이제 그 시장 상호 의존성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장이 이롭다는 시장의 이득, 교환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9장에서 국제무역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뒤로 빼두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 이론 4장 그 맨큐 경제학에서는 4장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일단 수요 이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이론을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 주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탄력성 문제가 있거든요. 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고 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그 탄력성입니다. 네, 기하학적으로 탄력성은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아울러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수요 이론 하고요. 둘째 시간에는 공급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탄력성 이야기,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 그 탄력성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요 이론을 먼저 하면 이렇게 이제 목차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관련해서 첫 번째 수요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목적에 맞는 정의는 사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사고자 하는 계획이 바로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 사익입니다. 뭔가를 사고 싶은 욕망,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계획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요표라고 하는 걸로 수요가 표현이 됩니다. 네, 수요표를 통해 가지고 그 사고자 하는 계획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표를 그려보면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표를 한번 그려보면 이 수요표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하고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식의 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주어지면 그 가격에 대응되는 나의 수요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수요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가격이 예컨대 이거는 지금 이 수요는 개별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 수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개별 수요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수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 A 씨의 수요를 수요표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표는 사람마다 달라요. 즉 수요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 개별 수요를 그린 이상 이거는 A 씨에 해당되는 수요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수요 또는 수요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수요고 그런데 그 A 씨는 가격이 예컨대 이거는 그 A 씨가 예컨대 사탕을 수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탕을 수요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재화인 사탕을 수요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 씨는 100원 사탕이 100원 주어지면 그 사탕에 대한 수요량이 10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200원이면 수요량이 8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300원이면 수요량이 6개다. 올라갈수록 400원이면 4개고 500원이면 2개다. 이런 식의 수요표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이런 식으로 표로 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고자 하는 계획을 수요표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수요라고 하는 이 수요표를 그릴 때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그렸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 보면 수요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린 겁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렸는데 수요의 법칙은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이런 식으로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 역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 중에 유독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나는 이 역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논리적 법칙이 아니고 경험적 법칙이죠. 우리가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덜 수요하려고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역의 관계, 이 경험 법칙인데 그 경험 법칙에 따라서 그려진 수요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요표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원점이죠. 제로고 횡축이 어떤 변수냐면 수요량 변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변수죠. 가격과 수요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이 좌표 평면 위에 그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축은 가격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으로 올랐을 때 수요량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00원이고 200원이고 300원이고 400원이고 5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일 때는 가격 10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대응되죠. 네,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 다음에 200원과 8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찍습니다. 300원과 600원이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점을 찍고 400원과 4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 점을 찍고 500원과 2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 점을 그냥 이은 겁니다. 이으면 이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인데 이 A라고 하는 수요표 자체가 A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를 나타낸 수요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이 수요 곡선도 개별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개별 수요 곡선. A라고 하는 사람의 수요를 나타내는 그래프 곡선이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수요표를 그냥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죠. 이 두 개는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두 개는 같은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거는 수요표와 이런 식의 수요 곡선, 이건 사탕에 대한 A씨의 사탕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이죠. 사탕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사탕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 A씨의 개별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세 번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 곡선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표를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수요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즉 가격 변화가 주어지면 그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500원일 때 2개, 400원일 때 6개, 400원일 때 4개, 300원일 때 6개, 200원일 때 8개, 100원일 때 10개, 이런 식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주어지면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와 관련해서 수요 곡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을 그리는 방식을 채택한 사람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린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이거와 다른 방식으로 수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 거꾸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그리냐면 방금은 가격 변화가 주어졌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방식으로 수요 곡선을 그렸다면, 지금 알프레드 마샬은 그런 식으로 그렸는데 요것과 대비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린 사람이 레온 왈라스 또는 뭐 레옹 발라라고,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 미국식으로 읽으면 레온 왈라스인데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레옹이 됩니다. 레옹 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렸냐면 수량 변화에 대해서 수요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수요 곡선이랑 사실은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표를 그리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이 왈라스가 그린 방식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일단 수량이 변화할 때 수요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양이 어떻게 변해, 가격 변화, 아까 이제 마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 거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양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변하느냐, 수량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 이때 수요 가격이라고 그래요.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거꾸로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거꾸로예요.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로 이제 그 수요 곡선을 그린 사람이 레온 왈라스고, 원래 이런 식으로 수량 변화에 따라서 수요 가격이 변한 거는 알프레드 마샬이에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수량 변화에 따라서 수요 가격의 변화, 양의 변화에 따라서 양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여기가 수량이 있고 재료가 있고 수요 가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아까는 왈라스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식으로 수요 곡선을 그려줬는데, 이번에 마샬의 방법은 거꾸로라는 거죠. 수량이 주어지면, 즉 수량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 또는 수요 가격이 변하느냐로 이제 그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려주면 결국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다른 식으로 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수량 변화에 따라서 제로 수요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때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가격입니다.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최대 지불.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이 하나가 있을 때 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내가 최대로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네. 내가 이걸 하나 받았을 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 1,000원, 최대한 1,000원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어 하면 그 수요 가격은 요 하나에 대한 수요 가격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그거는 한계 효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한계 효용이 이걸 얻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효용, 그러니까 효용이 1,000원이다. 내가 이걸 얻었을 때 내가 증대한 요걸 하나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발생하는 만족도의 크기가 1,000원이다 그러면 최대한 여기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1,000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 가격 또는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계 효용의 크기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려보면 첫 번째 수량이 그러니까 수량이 첫 번째 수량에 대해서 하나가 제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됐을 때, 세 번째가 추가로 제공됐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사탕이 첫 번째 처음 이렇게 사탕을 먹지 않다가 처음 나한테 이게 내가 그걸 얻게 되면 그 사탕을 얻게 되면 처음 먹어본 사탕의 맛이 최고겠죠. 그 다음에 일단 하나를 먹고 나서 두 번째 사탕을 먹을 때는 조금 나의 효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나의 효용이라고 하는 건 만족도예요. 만족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얻었을 때는 이미 사탕을 많이 먹은 상태라서 세 번째 효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갈수록 점점 사탕에 대한 효용, 한계 효용이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한계 효용은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한계라는 건 추가적인 뜻이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얻을 때마다 얻게 되는 효용은 점점 감소하죠. 이런 건 감각의 법칙입니다. 한계 효용이 그걸 일컬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체감이라는 거는 점점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체감이란 말 자체가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 효용, 즉 수요 가격과 한계 효용은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수요 가격도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도 처음에 딱 자극을 줬을 때 똑같은 자극이라도 처음 자극이 가장 세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익숙해지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가 아주 점점 감소하는 그런 법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똑같은 감각이 주어지면 거기에 똑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점점 그 자극에 대해서 민감도가 줄어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5개, 첫 번째는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고소한 수요 가격이 그러니까 한계 효용 자체가 한 6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600원. 처음에는 수요 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2개 주어지면 이번에는 효용이 낮아져요. 두 번째 거에 대해서 한계 효용은 500원밖에 안 될 거예요. 세 번째 수량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더 떨어지겠죠. 400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탕이 주어지면 300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주어지면 예컨대 2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수요 곡선과 수량이 주어졌을 때 수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 가격도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용해서 수요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알프레드 마샬의 방식으로 수요 곡선을 그린 거고 이거는 그 레온 왈라스식으로 수요 곡선을 그린 거죠. 근데 결국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리든 그냥 그리는 방법만 다르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의 이 높이는 각각의 수량에 대해서 수요 곡선의 높이는 요거의 수요 곡선의 높이는 이 수요 가격 자체가 한계 효용하고 같으므로 이 높이는 각 수량에 대응하는 한계 효용의 높이죠. 각 수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수요 첫 번째 수량이 주어졌을 때 수요 가격 즉 한계 효용은 600원이었으니까 첫 번째는 600원만큼의 한계 효용이겠죠. 또는 수요 가격이고 두 번째가 주어졌을 때는 수요 가격이 500원이었고 한계 효용이 500원이었기 때문에 수요 가격이 500원이었으니까 요 높이 자체가 500원. 이 높이 자체가 수요 곡선 높이 자체가 500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한계 효용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수요 곡선의 곡선 자체가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쓰일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수요 곡선은 한계 효용 곡선이다. 또는 한계 편익 곡선이다. 편익이랑 효용이랑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효용이랑 편익이란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 한계 효용과 한계 효용 곡선 또는 한계 편익 또는 지우면 한계 편익 곡선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수요 곡선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 있다. 근데 두 가지 방식으로 어떻게 그리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수요 법칙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수요 곡선을 그리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으로 보통 즉 왈라스식의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수요 곡선은 보통 왈라스 방식 즉 수요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수요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요량의 영향,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수요량을 이렇게 쓰거든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D라고 하는 건 이 상첨자 D라고 하는 건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이 수요라는 뜻이죠. 수요량 Q라고 하는 것은 quantity죠. quantity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function of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냐 하면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받죠. 가격 P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XJ의 수요량이다 그러면 XJ를 여기 하첨자에 넣어요. 하첨자에. 그래서 XJ 수요량이라는 거 표현해 중에서 QX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수요라는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첨자 D를 표시하고 이걸 XJ 가격이다 해서 XJ 가격. 지금 우리가 XJ는 사탕이었죠 아까.
사탕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QXD라는 거는 우리의 경우는 X제가 사탕이었기 때문에 사탕에 대한 수요량이죠. 수요량은 사탕 PX는 X가 사탕이니까 사탕 가격에 영향을 받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를 하니까 가격에 영향을 받죠. 가격에 영향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가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가격 말고도 소득이 있어요. 소득을 I라고 합니다. 소득은 인컴이니까 I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제 가격이 있습니다. 연관제 가격. 그걸 PY라고 해보죠. 연관제. 그러니까 X가 아닌 다른 상품, 즉 내가 과자를 사러 갔는데 내가 새우깡을 살 때도 새우깡의 수요량을 새우깡을 살 때 새우깡을 몇 개 사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다른 재화랑 비교를 해서 새우깡을 몇 개 살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새우깡에 비해서 감자깡이 좀 더 가격이 낮으면 새우깡 조금 사고 감자깡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또는 새우깡을 사려고 하는데 감자깡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감자깡을 조금 사고 새우깡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을 다른 재화를 Y로 표시를 하면 PY의 가격에도 그러니까 새우깡 사탕 이거 X제를 새우깡이라고 하면 새우깡은 감자깡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그걸 PY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테이스트거든요. 취향이라고 합니다. 취향 또는 기호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취향이 변할 수 있죠. 기호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과다, X제가 사과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뜨는 거죠. 사과가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사과에 대한 나의 취향이 변하죠. 그래서 이 기호 또는 취향의 변화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P, E, 그러니까 이거는 E는 expectation이거든요. 이건 예상 또는 기대라고 번역되는 건데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죠. 사탕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수요량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I는 뭐였죠? 인컴이었죠. 소득이 앞으로 예상 소득 또는 기대 소득에 따라서 나의 수요량, 내 소득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수요량도 괜히 지금 당장 소득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곧 가까운 미래에 내 소득 수준이 올라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하면 나의 수요량도 X제에 대한 수요량도 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격만 그동안은 고려를 했는데 지금 3번까지는 가격만 고려를 했는데 4번부터는 가격 이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변수들이 이거를 가격 이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인데 이 가격 이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여건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려봤지만 수요 곡선은 변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요 곡선에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과 수요량이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요 두 가지 변수와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거.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에 표시가 안 돼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요 곡선상에는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여건들도 결국은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 수요량, X제 수요량과 소득, X제 수요량과 Y제 수요량, Y제 가격, 그 다음에 X제 수요량과 취향, X제 수요량과 X제 예상 가격, X제 수요량과 예상 소득 사이에 다 관계가 있는데 그건 수요 곡선으로 표현이 안 돼요. 수요 곡선상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줘야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수요가 어떻게 형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건들과 관련된 변수들도, 그러니까 이 여건들이라고 하는 건 가격 이외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죠. 또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X제의 진정한 수요를 알려면 다른 가격, X제 가격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여건들에 대해서도 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X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여건들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여건이 첫 번째가 이 여건들과 관련, 이 수요 함수와 관련해서 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여건들 중에 첫 번째가 소득이었죠. 보통 이제 I로 표시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수요량, X제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이 소득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그 재화가 어떤 성격을 가진 재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정상재랑 열등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정상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득이 높아졌을 때 소득 변화에 대해서 그 수요량, 재화의 수요량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화죠. 보통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재화에 대해서 우리는 소득이 올랐으니까 대부분의 재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오르겠죠. 수요량이 증가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정상적인 재화들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그런 관계를 가질 텐데 열등재라고 하는 독특한 재화는 소득이 오르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그런 재화들이 있어요. 그런 재화들 예컨대 좀 열등한 재화들,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아졌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하는 재화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소득 수준이 낮아졌을 때 더 많이 소비하는 또는 수요하는 그런 재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라면 같은 게 있죠. 라면. 이 좀 열등제죠. 라면도 있고. 또는 대중교통.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나죠. 우리가 소득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이면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 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오히려 낮아지면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죠. 반대 방향. 이런 것들이 열등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재화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그 재화가 그 X제의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관제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PY라고 썼던 그게 연관제, YJ 가격이죠. 우리가 X제를 우리가 해당제라고 한다면 X를 해당제라고 한다면 Y는 연관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P가 있으니까 연관제 가격. P는 price의 약자거든요. price. 그 이니셜을 따서 가격을 보통 P로 표시하고 YJ 가격이다 그러면 PY, Y를 하첨자로 두는 거죠. 근데 이 연관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관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제는 대체제랑 보완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제와 보완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연관제가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따라서 수요량의 영향, 해당제와 X제, 해당제 우리가 해당제라고 부르는 X제 수요량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서 소비 가능한 재화를 의미합니다. 바꿔서 소비 가능한 재화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바꿔서 소비 가능한 건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꿔서 대체 가능한 재화다는 건데, 예컨대 녹차하고 홍차는 같은 차니까 바꿔서 소비해도 별로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버터하고 마가린 비슷하니까 대체 바꿔서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예컨대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제가 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바꿔서 어떤 거랑 녹차와 홍차는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녹차와 홍차는 전혀 다른데 바꿔 소비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대체제가 아닌 거예요. 대체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대체 관계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대체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물론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드는 이유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보완제라고 하는 거는 함께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함께 소비 또는 소비 가능한 재화인데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필름하고 카메라랑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랑 필름이 함께 소비되죠. 그리고 자동차랑 기름, 휘발유, 자동차와 휘발유 이 같이 소비되죠. 함께 소비됩니다. 그 함께 소비한 재화, 소비 가능한 재화를 보통 우리가 보완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제일 경우에는 대체제 가격이 오른다. 네, 대체제 가격이 오른다. 예컨대 버터와 마가린이 있는데 버터 가격이 오른 거예요. 버터 가격이 오르면 버터에 대한 그러니까 버터를 대체제라고 해보죠. 버터가 대체제인데 그 대체제 수요는 낮아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낮아지고 마가린을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이 마가린이 해당제라 그러면 해당제 수요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제의 수요는 올라가죠. 내가 새우깡과 감자깡을 이 두 개가 대체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새우깡을 살려고 하는 이 새우깡이 해당제고 감자깡이 대체제다라고 했을 때
대체재 즉 감작간 가격이 올라버리면 감작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이게 높아지겠죠. 해당 재화인 새우깡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감작간 가격의 상승은 그 새우깡 수요량을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과 이 대체재 가격이 PY죠. PY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 QDX는 오른다 이거예요. 이 정해 관계가 있죠. 같이 증가하면 이게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해당재 수요는 증가하는 플러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변화 방향이 같다 이거죠. 그러면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면 어떠냐? 보완재면 반대입니다. 대체재인 경우에는 플러스 관계 있는데 보완재면 보완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보완재 수요는 감소할 거 아닙니까?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감소하니까 함께 소비해야 되는 해당재 수요는 함께 소비하니까 이 수요가 낮아지면 이 수요도 당연히 함께 낮아져야겠죠.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과 해당재 수요 사이에 그러니까 PY가 상승을 하면 QXD는 하락한다. 해당재 수요는 하락한다.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보완재 가격과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과 해당재 수요 사이에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완재 가격과 해당재 수요 사이의 관계는 마이너스, 즉 역의 관계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과 해당재 수요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고 보완재 가격과 해당재 수요량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관재 가격과 여러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연관재.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 그러니까 보완재를 휘발유라고 인식을 하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휘발유에 대한 수요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자동차 수요량도 적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휘발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타기 싫은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수요를 좀 덜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관재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고 세 번째가 취향이었죠. 취향 또는 기호. 이걸 이제 테이스트라고 이야기했는데 테이스트가 갑자기 높아지면 당연히 QXD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X제가 사과다. 사과가 갑자기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뉴스를 통해서 퍼졌다. 그러면 취향이 갑자기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재 사과에 대한 수요량 자체가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상 가격이 우리가 PXE라고 했는데 이 예상 가격 X제 예상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예컨대 이 X제가 라면이다. 라면 가격이 며칠 후면 오른다. 그러면 오르기 전에 사야죠. 오르기 전에 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수요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현재 소비는 늘어나겠죠. QXD는 늘어난다. 이 정해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라면이 며칠 후에 상승한다 하면은 지금 올라가기 전에 사둬야 되니까 라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상소득 다섯 번째 예상소득
제가 IE라고 표시했는데 예상소득이 오른다. 예상소득이 오른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승진을 해서 가까운 미래에 소득 수준이 오를 거다. 그러면 당장 수요량이 늘어나죠. 보통 기분이 좋아져서 수요량이 늘어 술도 더 많이 마시고 음식도 더 많이 먹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수들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